2004년 7월 서울 서부의 한 사찰 인근 야산. 수사관들이 산비탈을 파헤치자 비닐봉지에 담긴 시신의 일부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5개에서 18개 부위로 절단된 채 묻혀있던 여성의 시신 11구. 그리고 이 야산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앞 직선거리 30m의 오피스텔에서 4달 동안 11명이 사라졌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를 잡은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 목숨을 걸고 차 3대에 나눠 탄 민간인 5명이었습니다. 출소 후 10개월, 피해자 20명, 노인, 여성, 장애인, 노점상, 스스로를 지킬 힘이 가장 약한 사람들만 골라 노린 남자. 사형이 확정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그는 살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70년 10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허름한 산부인과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유영철, 그리고 그 옆에는 쌍둥이 여동생이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탄생을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었고 그 상처를 달래는 유일한 수단은 술이었습니다. 극심한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로 형이 2명 있었으니 5 식구가 서울 마포구의 단칸방 하나에 몸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유영철이 돌이 되기도 전에 가족은 고창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고 쌍둥이 여동생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좁디 좁은 방 안에서 아버지의 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오는 밤이면 어머니의 비명이 벽을 타고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여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영철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운동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육상, 단거리, 투포환, 기계체조까지 다양한 종목의 선수로 활동하며 또래보다 월등한 악력과 손목 힘을 길러나갔습니다. 장래 꿈은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폭력과 가난이 잠시나마 잊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색약 판정이라는 벽 앞에서 예술계열 고등학교의 문은 닫혔고 경찰관 시험 역시 같은 이유로 좌절되었습니다. 세상이 허락한 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1985년 6월 12일 유영철이 중학교 3학년이던 해에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을 잃은 가정은 더욱 흔들렸고 유영철은 서울 소재의 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2학년 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1998년 8월 23일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서 현금 23만 원과 기타를 훔친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된 것입니다. 18살, 범죄 이력의 첫 페이지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위조 경찰 수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특수절도 14번의 성폭력까지. 그의 20대는 전국 각지의 교도소를 전전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1991년 마사지 이사 황아무개 씨와 결혼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감옥과 집을 오가는 삶 속에서 가정은 이미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1995년 사이에 간질, 즉 뇌전증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으며 1994년에는 작은 형마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형까지 가족은 하나둘 무너져 내려고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특수절도와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전라북도의 한 교도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그리고 2년 뒤 2월 2일 감방 안에서 아내의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들의 양육권마저 상실했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수감 동료들에 따르면 그날 이후 유영철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완전히 멈추었고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으며 대인 기피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교도소 내 십자가를 2 손으로 부러뜨리며 신은 없다고 되뇌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교도소 벽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살해할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과거 언론에 보도된 연쇄살인 사건 기사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이른바 완전범주의 설계도를 그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 9월 11일 유영철은 전라북도의 한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의 집에 잠시 머물면서 소름 끼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칼로 큰 개를 찔러본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칼은 피만 많이 흘릴 뿐 즉사시키기 어렵고 둔기로 머리를 강타하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서울 서부의 한 공사장에서 손자루가 긴 대형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자루를 떼어낸 뒤 짧은 장도리 자루로 교체하고 실리콘으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무게 약 4kg의 특수 해머 한 자루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위협용 접이식 칼, 칼날 길이 약 15cm, 지문이 남지 않도록 세무장갑 한 켤레와 코팅 목장갑 여러 켤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넣어 다닐 검은색 어깨거리 가방 하나. 출소 13일째 되던 2003년 9월 24일, 유영철은 가방을 어깨에 걸고 강남의 한 교회 근처로 향했습니다. 오로지 살인만을 생각하며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2003년 9월 24일 오전 10시경, 강남구 신사동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 한산해 진 주택가에는 가을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 인근의 단독주택가, 정원마다 정성스럽게 가꾼 꽃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그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집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린 것은 명확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정원에 예쁜 꽃이 핀 단독주택, 자신이 평생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 교회 근처의 부유층을 특별히 겨냥한 이유에 대해 그는 이후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살아도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범행 시간대 역시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가장이 출근하고 난 뒤 노약자나 부녀자만 남아있는 오전 시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정원이 딸린 2층 단독주택 앞에 멈추었고 차에서 내린 사람이 현관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유영철은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은 명문대학 명예교수 이아무개 씨, 당시 73세와 부인 이아무개 씨, 68세 부부가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유영철은 가죽장갑을 끼고 뒷담을 넘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뒤 코팅 목장갑으로 갈아 끼고 가방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관을 통해 내부로 진입한 유영철은 안방 쪽에서 인기척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안방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2층으로 올라가 다른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2층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뒤에야 조용히 1층 안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출소한 지 겨우 13일 된 남자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침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놀란 이아무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유영철은 그대로 앉아있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가 말을 듣지 않자 접이식 칼로 목을 먼저 찌른 뒤 해머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광경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부인 이아무개 씨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두 손으로 장롱 속에 돈을 꺼내 건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유영철이 내뱉은 말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 해머가 다시 내리꽂혔습니다. 부인 역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유영철은 장롱을 뒤지고 현관문을 열어놓아 마치 강도 사건인 것처럼 위장한 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시사 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집안에는 현금 7천여만 원과 다이아몬드가 든 보석 상자가 찾기 쉬운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그의 말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10월 9일 오전 10시 10분경 유영철은 종로구 구기동의 한 교회 근처 2층 단독주택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집의 가장인 주차관리원 고 아무개 씨 61세는 당시 외출 중이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것은 세 사람. 고 씨의 팔순 노모 강 아무개 씨 85세, 아내 이 아무개 씨 60세, 그리고 지체장애가 있는 4대 독자 아들 35세. 유영철은 이 세 사람을 둔기로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래 고 아무개 씨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도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건 역시 강도로 위장되었지만 옷장 안에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고 아무개 씨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한순간에 일가족 3명의 목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열흘 뒤인 10월 16일 낮 12시 30분경 이번에는 강남구 삼성동이었습니다. 수십억대 재력가 최아무개 씨 71세의 2층 단독주택. 한 시사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집에는 아내 유아무개 씨 69세 혼자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유아무개 씨를 안방에 딸린 목욕탕으로 끌고 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 11월 18일 종로구 해화동 대형 성당 인근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유영철은 이번에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집안에 침입했습니다. 집주인 김아무개 씨 87세와 파출부 배아무개 씨 57세 두 사람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이후 현관문 밖에 놓여있던 곡괭이와 전지가위를 가져와 금고를 열려다 가위가 튀면서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었습니다.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졌고 유영철은 스코치 테이프와 휴지로 지혈한 뒤 혈흔을 인멸하기 위해 신문지와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일부만 태우는 데 그쳤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4건의 침입 살인, 피해자는 8명, 그 대부분이 노인이었고 부녀자였으며 장애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가장 약한 사람들만 골라 노린 것입니다. 경찰은 묵직한 둔기 사용, 노인 대상, 교회 인근 단독주택이라는 범행수법의 유사성으로 동일범의 소행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사건의 경우 상처 양상이 다른 3건과 달라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화동 사건 이후 현장 인근 CCTV에서 용의자의 영상이 확보되면서 현상금 5천만 원이 걸렸고 전단지 1만여 장이 서울 일대에 배포되었습니다. 현장에 남은 260mm 크기의 국내 유명 브랜드 운동화 달자국을 추적해 구매자 337명을 일일이 조사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유영철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운동화 구매자 명단을 뒤지고 있는 그 시각, 유영철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하순 뉴스 자막이 유영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신은 인물에 의한 연쇄살인 추정. 경찰이 발자국을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수사망이 자신에게 조배오고 있음을 직감한 유영철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범행 당시 신었던 운동화를 폐기하고 기존에 머물던 마포구 신수동의 고시원에서 같은 동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 교도소 벽면에 살인 계획을 적던 남자치고는 의외로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 12월경 유영철은 전화방, 즉 유흥 중개업소를 통해 만난 김아무개 씨, 당시 27세와 동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2달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8명의 목숨을 빼앗은 남차가 한 여성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철은 김아무개 씨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 가족관계를 모두 거짓으로 꾸며댔습니다. 약 2달간 함께 생활하며 청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시사 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유영철은 동거 기간 중 김아무개 씨에게 목걸이, 팔찌, 귀고리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중고 액세서리를 선물했습니다. 어디서 난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지나가다 주운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지나가다 주운 목걸이, 지나가다 주운 팔찌, 지나가다 주운 귀고리. 같은 시사 주간지는 이 액세서리들의 출처에 대해 의미심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차례의 침입 살인 현장에서 유영철이 가져간 물건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의 소지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거 기간 중 보도되지 않은 범행이 있었는지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아무개 씨와의 동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영철이 꾸며댄 이야기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김아무개 씨는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2004년 2월 김아무개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영철은 격분했습니다.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김아무개 씨가 성관계에 대해 선부를 요구하자 유영철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몸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시사 주간지 보도에 의하면 유영철은 김아무개 씨를 36시간 동안 묶어놓은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같은 애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완전 범죄가 없을 것 같아? 절대 잡히지 않을 사건들을 많이 저질렀어. 36시간.
꼬박 하루 반나절 동안 묶인 채로 이 말을 들어야 했던 김아무개 씨의 공포가 어떠했을지는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간신히 풀려난 그녀는 즉시 거주지를 옮기고 유영철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유영철은 집요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며 재결합을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는 거부당했습니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김아무개 씨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결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영철은 김아무개 씨에게 느낀 배신감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주택에 침입해 노인을 살해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법을 구상한 것입니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여성을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안매장하는 방식. 인터넷에서 시신 처리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으며 쇠톱과 가위, 비닐봉지 등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2003년 11월 18일의 회화동 사건 이후 약 3달간 살인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운동화 구매자 377명의 명단을 추적하고 있었고 전단지 1만 장은 바람에 날려 거리 위에서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 사이에서 교회 근처 단독주택 연쇄살인범에 대한 공포는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영철은 살인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은밀하고 더 잔혹하며 더 발각되기 어려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인근의 단독주택을 배회하며 담장을 넘던 남자는 이제 전화 한 통이면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약 3달의 공백기.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유영철은 전화방에 연락을 걸어 출장 마사지를 요청했습니다. 서대문구 소재의 한 쇼핑센터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상대는 권아무개 씨, 당시 23세였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뒤 어쩔 수 없이 출장 마사지에 나서게 된 여성이었습니다. 유영철은 약속 장소에 나온 권아무개 씨를 자신의 마포구 신수동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성관계 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권아무개 씨가 도망가려 했으나 유영철은 그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시사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유영철은 이 여성에게 유일하게 연민이라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너도 나처럼 갑갑한 인생이다. 힘들고 괴로우니 빨리 죽는 게 낫다. 그 말을 내뱉은 뒤 쇠망치를 휘둥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명의 피해자 가운데 유영철이 연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신은 훼손되어 인근 대학 도서관 뒷산 등산로에 안매장되었습니다. 한 달 뒤인 4월 14일, 유영철은 범행 대상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넓혔습니다. 위조 경찰 신분증을 이용해 서울 중구 일대의 한 재래시장 인근에서 노점을 하던 안아무개 씨, 44세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유영철이 꺼내 보인 것은 과거 범죄 전력에서 익숙하게 다뤄왔던 위조 공문서였습니다. 안아무개 씨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수갑의 한쪽은 안아무개 씨 소유 승합차의 내부 손잡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유영철은 그 승합차를 직접 운전해 자신의 오피스텔 인근 병원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안아무개 씨는 유도로 단련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지만 수갑에 묶인 채로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영철은 해머와 칼로 그를 살해한 것으로 수사 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안아무개 씨의 수납차를 몰고 인천 해안가 일대까지 이동해 시신과 차량을 소각했습니다. 유가족이 나중에 확인한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칼로 60여 차례 난자당했고 머리는 뭉개져 있었으며 두 손이 잘린 상태였습니다. 이 범행을 기점으로 유영철은 마포구 신수동에서 인근 노고산동의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30m 전방에 경찰 치안센터, 옛 파출소가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연쇄살인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고산동 오피스텔의 자리를 잡은 유영철은 전화방 도우미와 출장 마사지사 여성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구조. 담장을 넘을 필요도 없고 거리를 배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전화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3월 15일에 권아무개 씨를 시작으로 4월에서 5월 중순 사이 신원불명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 1명, 5월 7일 신원불명의 25세 여성 1명,
6월 1일 신원불명의 20대 후반 여성 1명, 6월 초순 신원불명의 20대 후반 여성 1명, 6월 7일 장아무개 씨 26세, 6월 17일 김아무개 씨 30세, 6월 23일에서 25일 사이 우아무개 씨 28세, 7월 1일 김아무개 씨 26세, 7월 3일 권아무개 씨 24세, 7월 9일 임아무개 씨 27세, 그리고 7월 13일 마지막 피해자인 고아무개 씨 24세. 약 4달 사이에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불과 12일 동안 4명이 연속 살해돼 범행 주기가 급격히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명이었는 것이 사흘에 1명꼴로 줄어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오피스텔로 유인되어 둔기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시신은 예리한 도구로 15개에서 18부위로 절단되어 서울 서부의 한 사찰 인근 야상과 인근 대학 뒷산 등산로에 안매장되었습니다. 유영철은 훼손된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마을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야산까지 운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범한 승객처럼 버스에 올라타고 택시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를 말했던 그 남자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살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오피스텔에서 사용한 한 달 수도료만 4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인 살연 현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손도 대지 않고 놔두고 온 사람이 정작 일상에서는 사우나에서 좀도둑질을 하며 겨우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유영철은 살인과 도둑질을 철저히 별개로 생각했다. 파출소에서 30m 떨어진 오피스텔, 그 안에서 4달 동안 11명의 여성이 사라졌지만 수사망은 단 한 번도 이곳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던 것은 여전히 교회 근처 단독주택 연쇄살인범이었고 그 사이 유영철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연쇄를 끊어낸 것은 누구였을까? 놀랍게도 그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7월 초 서울 각지의 출장 마사지 업소, 이른바 보도방 사이에서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전화번호로 출장 요청을 받고 나간 여성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번호에서 여러 업소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마다 출장을 나간 도우미가 실종되었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닌 여러 명이 연이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시사주간지의 탐사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낸 것은 경찰이 아니라 보도방 업주들이었습니다. 7월 13일 서울 신림동의 한 보도방에 소속된 고아무개 씨 24세가 출장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업소에서만 벌써 3번째 실종이었습니다. 업주 임아무개 씨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부를 꺼내 실종된 여성들의 출장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실종된 여성들은 모두 끝자리 6523인 동일한 전화번호의 요청을 받고 나간 후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임아무개 씨는 즉시 주변 업소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강남의 한 여성 역시 같은 번호의 전화를 받고 출장을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밝혀진 사실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6523 전화기는 이미 실종된 우아무개 씨의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전화였습니다. 실종된 피해자의 전화기가 다시 새로운 살인의 미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전화로 산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임아무개 씨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결론만이 남았습니다. 임아무개 씨는 서울 전역의 보도방 업주들에게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6523번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알려달라.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7월 15일 새벽 5시 마침내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523번이 서울 신촌의 한 업소로 출장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임아무개 씨와 차아무개 씨는 곧바로 동료 업주들에게 연락했습니다. 5명의 업주가 미끼 역할을 할 여성 1명을 태우고 신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한 사람이 경찰 기동수사대의 아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동시에 인근 지구대에도 납치범이 나타났다며 직접 신고했습니다. 지구대 소속 김아무개 경장이 합류해 함께 출동했습니다. 미끼 역할의 여성을 택시에 태워 약속 장소로 먼저 보냈습니다. 업주들은 차 3대에 나눠 타고 택시를 미행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경 서울 신촌의 한 대형마트 뒤편 굴다리, 어둠 속에 수상한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유영철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업주들이 유영철을 애워싸고 몸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유영철은 태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반팔 입은 사람이요? 이리로 갔어요. 마치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는 행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시선을 돌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주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유영철을 일단 차에 태웠습니다. 그 순간 조수석에 앉은 유영철이 갑자기 무언가를 입에 털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고 자살하려는 것으로 판단한 업주들이 급히 제지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출장 마사지 전단지였습니다. 자신이 여성들을 불러들인 증거물을 씹어 삼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 자동차 바닥에서 6523 전화기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업주가 유영철의 목을 누르고 다른 사람이 입을 벌리는 동안에도 유영철은 이를 악물고 씹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업주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무언가를 털어넣고는 계속 씹었다. 자살하려는 간첩인 줄 알았다. 급소를 잡고 눈을 꼬집어도 유영철은 악소리 한번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멈춘 승용차 안에서 10분이 넘는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한 업주가 인근 식당으로 뛰어가 숟가락 2개를 얻어왔습니다. 그 숟가락으로 유영철의 입안에 남은 전단지 조각을 하나하나 파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영철의 입술이 터지고 입 주위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간 내내 유영철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 것은 이때 생긴 상처 때문이라고 한 시사 주간지는 보도했습니다. 기동수사대 양아무개 형사가 현장에 도착해 지구대 직원과 함께 유영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경찰과 업주들 모두 자신들이 잡은 남자가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영철은 출장 마사지 여성 실종 관련 감금 및 폭행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기동수사대 강아무개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보자들이 유영철을 접기는 했으나 어쨌든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에 한 보도방업주는 방송사 뉴스 인터뷰에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공적 싸움만 한다. 경찰은 체포에 기여한 업주 5명에게 원래 약속한 포상금 5천만 원이 아닌 1인당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미끼 역할을 했던 여성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은 이 제보자들에게 언론과 접촉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쇄살인범을 잡은 것은 경찰의 수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종업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감적으로 반응하고 스스로 연락망을 구축하고 새벽에 차를 몰고 달려가 목숨을 걸고 범인을 붙잡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유영철의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백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포 직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로 연행된 유영철은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간질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연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포 현장에서 유영철의 버릇을 이미 한 차례 꿰뚫어본 보도방업주 한 명이 주먹을 날렸고 유영철은 한 대 맞은 뒤 거짓말처럼 바로 연기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수사기간 내내 유영철의 오른쪽 눈 주위가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던 것은 이때 생긴 상처 때문이라고 한 시사 주간지는 보도했습니다. 기동수사대에 도착한 후에도 유영철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발뺌과 침묵을 번갈아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방업주들이 기동수사대에 무려 3일간 상주하며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용의자를 추궁하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업주들은 실종된 여성 4명의 이름을 번갈아대며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유영철이 애들 잘 있어요 라고 대답하자 업주들은 꼬리를 잡았습니다. 잘 있다는 말 자체가 그 여성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업주가 다그치자 유영철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업주가 말한 적 없는 가명을 술술 댄 것입니다. 장아무개 씨가 출장 시 사용하던 가명을 유영철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녀를 만났다는 것이고 그녀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곧 하나의 결론을 의미했습니다. 업주들이 거세게 몰아세자 유영철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죽였다. 내가 입을 열면 사회가 뒤집힌다.
자백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동수사대에 도착한 지 서너 시간이 지난 점심 무렵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영철이 자신을 추궁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라 보도방 업주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아닌 민간인의 추궁에 자백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약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인지 그때부터 유영철은 전면 부인으로 돌아섰습니다. 신사동과 해화동의 노인 대상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라며 둘러댔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몇몇 형사는 풀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보도방 업주 이마무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영철의 전과 기록에 공무원 사칭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마무개 씨가 관리하는 조하무개 씨가 5월 초 경찰을 사칭한 남자에게 돈을 빼앗긴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마무개 씨는 유영철의 사진을 카메라폰으로 찍어 조아무개 씨에게 전송했고 돌아온 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 대질신문에서 유영철은 부인했습니다. 그때 한 업주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봉천동 아파트 CCTV에 정면 사진이 찍혔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증거로 블러핑을 한 것입니다. 유영철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거짓말 덕분에 경찰은 강도 및 공무원 사칭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살인 자백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밤, 유영철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납치한 일은 없고 노인들은 많이 죽였다. 26명을 죽였다. 여성 납치 혐의를 벗기 위해 스스로 더 큰 범죄를 자백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혼란에 빠졌고 세부 사항을 추궁하는 데 집중하느라 감시가 소홀을 졌습니다. 7월 16일 0시 4분, 수갑이 풀린 상태의 유영철이 의경을 밀치고 기동수사대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연쇄살인 용의자의 탈주, 서울경찰청에 비상이 발령되었습니다. 기동수사대 형사 전원이 투입되어 유영철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동수사대 3개 소속이던 김아무개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유영철이 익숙한 서울 남서부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서울의 밤거리 어딘가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사관 모두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1시간이 흘렀습니다. 7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남서부의 한 저철역 인근에서 유영철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아무개 형사가 재체포에 성공한 것입니다. 체포 당시 유영철은 수면제 360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살하기 위해 인천으로 가다가 붙잡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사주간지는 다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유영철이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는 독시라민 성분으로 다량 복용해도 설사만 유발할 뿐 생명에 지장이 없는 종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영철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 건물에서 수갑을 풀고 유유히 빠져나가 11시간 동안 도주한 사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부실한 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고 이후 거대한 논란의 불씨가 됩니다. 재검거된 유영철의 입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자백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백은 진실과 거짓, 과시와 은폐가 뒤엉킨 것이었습니다. 재검거 이후 유영철의 진술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26명을 죽였다고 했고 어떤 때는 27명을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술의 내용 자체가 수사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부산에서 2건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남서부 지역의 미제 사건도 자기 짓이라고 했으며 같은 해 5월 서울 동북부의 한 노인 살인 사건 역시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 형사에게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형님, 미제 사건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진 걱정 마십시오. 연쇄살인 용의자가 수사관에게 미제 사건 해결을 제안하다니 기괴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통화 내역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부산 2건과 서울의 미제 사건 모두 유영철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 신부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가 직전에는 그 여성의 사진을 보고 이 애는 안 죽였어요. 제가 이런 스타일 싫어하잖아요. 라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백과 번복, 과장과 부인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유영철의 이런 팅태에 대해 격한 상황에서 이판사판으로 나가는 인상이라고 분석했고, 한 범죄 심리학 교수는 범죄 세계에서 영웅으로 기록되고 싶은 과시욕기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까지 자기 공적으로 끌어안으려는 왜곡된 욕망, 그것이 유영철의 진술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술은 흔들렸지만 과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영철이 범행에 사용한 해머는 외형상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초기 감정에서는 어떤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는 데 사용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는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는 난관에 부딪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의 한 박사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유영철이 해머의 손잡이를 교체했다는 수사 정보에 주목한 것입니다. 박사는 해머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쇠로 된 머리 부분과 나무 자루를 하나하나 해체하자 철심 내부의 미세한 틈새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흔적, 그것은 유영철이 아무리 닦아내도 지울 수 없었던 진실의 잔재였습니다. 이 미량의 DNA가 오락가락하는 자백의 부족한 신빙성을 보강하는 핵심 물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7월 18일 유영철이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서울 서부의 한 사찰 인근의 야산에서 대규모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과 감식반이 산비탈을 파헤치자 비닐봉지에 담긴 시신의 일부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마사지사 여성 11구의 시신이 모두 발굴되었습니다. 시신들은 예리한 흉기에 의해 15개에서 18개 부위로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현장 검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던 유영철은 몰려든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회에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는 일이 없었고 부유층도 각성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전국을 분노케 했습니다.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렸다는 말, 부유층이 각성해야 한다는 말. 그가 부유층이라 칭한 실제 피해자들은 누구였습니까? 73세 명예교수와 68세 아내, 61세 주차관리원의 85세 노모와 60세 아내, 35세 장애인 아들, 69세의 여성, 87세 노인과 57세 파추부, 23세에서 30세까지의 전화방과 마사지업 여성들, 그리고 44세의 노점상. 부유층은커녕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영철의 이러한 과시성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심리를 자극하며 진술을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거짓 자백과 진짜 자백을 가려내고 통화 기록과 현장 증거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지난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살인 피해자 수는 20명입니다. 유영철이 주장한 26명도 27명도 아닌 증거로 입증된 20명. 2004년 8월 13일 유영철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칠소 후 불과 10개월 만에 20명의 목숨을 빼앗은 남자가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2004년 12월 13일 서울의 한 지방법원. 유영철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약한 여성이나 노인 등 약자를 상대로 저지른 살인은 유례를 찾기 힘든 무거운 범죄. 적용된 죄명은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 사체 손괴 및 유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무원 자격 사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광범위했습니다. 재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문동 살인 사건의 진범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발생한 별도의 살인 사건까지 유영철의 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이것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수는 21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영철의 진술이 현장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
범행 수법이 다른 사건들과 상이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은 2006년에 별도의 연쇄살인범 정아무개로 밝혀지면서 검찰이 유영철의 과시적 허위 자백에 근거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유영철의 책임 능력이었습니다. 유영철 측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간질, 즉 뇌전증 진료 기록을 근거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감형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출소 전 동물을 대상으로 한 살인 실험, 일반 망치를 분해하고 재조립하여 제작한 특수 해머, 범행 현장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치밀함, 인터넷 검색을 통한 시신처리법 학습,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전단지를 씹어삼키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위까지 이 모든 것이 충분한 판단력과 계획성을 갖춘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완전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문동 사건을 제외한 20건의 살인을 포함한 전체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중 다수가 저항 능력이 약한 노인, 여성, 장애인이었다는 점, 시신을 15개에서 18개 부위로 절단하여 야산에 안매장한 잔혹한 수법, 그리고 범행 후 일체의 반성이 없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중형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유영철은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05년 9월 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 일간지는 당시 보도에서 검찰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문동 살인 사건을 끝까지 상고 이유에 포함시켰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법률 매체에 따르면 이 판결로 당시 대한민국의 사형수 총 60명이 되었습니다. 사형 확정.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한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유영철에게 선고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사형이 확정되면 그 형벌은 집행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유영철의 사형이 확정된 2005년으로부터 이미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부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영철의 사형 역시 확정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명의 목숨을 빼앗은 남자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종이 위에 적힌 문장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형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둘러싼 논쟁은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중구 재래시장 인근에서 노점을 하다 유영철에게 목숨을 잃은 안아무개 씨. 위조 경찰 신분증에 속아 수갑이 채워진 채 승합차 안에서 살해당한 44세의 남자. 그의 남은 형제인 안아무개 씨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다 죽어나갔는데 가해자인 유영철 그놈은 사형도 안 시키고 지금껏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살아있으며 유가족의 고통에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기동 사건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4대 독자 아들까지 한꺼번에 3사람을 잃은 고 아무개 씨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에 입각하여 법원에 유영철의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나아가 사형 폐지 운동에까지 참여했습니다. 한 가톨릭 매체의 2005년 보도, 한 일간지의 2012년 보도, 한 종교방송의 2018년 보도 등에 따르면 고 아무개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는 밉지만 사형만은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한순간에 가족 3명을 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 일간지의 2010년 보도에 따르면 고 아무개 씨는 사건 이후 매일 밤 한강에 나갔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며 난간 앞에 섰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성경을 펼쳐 한 글자 한 글자 베꼈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담장을 낮춰 정원을 가꾸던 그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낮춘 그 담을 넘어 살인마가 들어왔던 바로 그 집.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의 흔적이 배어있는 그 공간을 떠나지 못한 채 후에는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에 참여하며 다른 유가족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면서도 한 사람은 사형 집행을 요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형 폐지를 단언하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명의 생명이 사라진 범죄가 남긴 상처는 유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형태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영철 자신은 교도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도관을 위협하고 협박했으며 다른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교도소 황제로 군림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맛있는 부식은 먼저 차지하고 힘든 작업은 무조건 열외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교도관의 도움으로 성인물을 불법 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교도관과의 유착관계가 문제시되기도 했습니다. 20명을 살해한 남자가 교도소 안에서 반성커녕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를 국가가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있다는 사실, 사형은 선고되었으나 집행되지 않고 유가족은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2008년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연쇄살인자 30명의 선정에 유영철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런 방식으로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한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유영철은 서울 소재 구치소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피해자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사건보다 더 길었고 때로는 사건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2011년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20명의 가족 가운데 17가족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으며 세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사연은 황학동 노점상 안 아무개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2013년 한 일간지의 심층 보도가 전한 내용입니다. 안 아무개 씨에게는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이 유영철에게 살해된 뒤 큰형과 우애가 깊었던 둘째 형은 재판 과정에서 분노와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몸이 성치 않았던 막내 동생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형제 가운데 남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수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방문한 20평이 채 안 되는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벽시계는 고장나 멈춰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세 형제와 아버지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큰형의 아내와 조카들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기자에게 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저기 끈 보이죠? 나도 자살하려고 해요. 세상이 미워서 어떤 땐 나도 거리로 뛰쳐나가 아무한테나 해코지를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만들어낸 비극은 피해자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죽음이 또 다른 가족을 무너뜨리는 연쇄적인 파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유영철을 실제로 잡은 것은 프로파일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업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감적으로 반응하고 스스로 연락망을 만들어 새벽에 달려간 보도방 업주들의 자발적 추적이었습니다.
경찰 치안센터에서 불과 30m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4달 동안 11명이 살해되는 동안 수사망은 한 번도 그곳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해화동 사건 이후 현상금 5천만 원을 걸고 전단지 1만 장을 배포했지만 범인은 같은 도시 안에서 대상만 바꿔가며 살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왜 이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는 부유층에 대한 분노를 말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주차관리원의 가족이었고 파출부였으며 노점상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증오를 말했지만 첫 번째 살인은 73세 남성 교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끊임없이 모순되었습니다. 미제 사건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과시욕과 범죄 세계의 영웅이 되고 싶다는 왜곡된 욕망이 뒤섞여 있었을 뿐 범행 동기에 대한 명확한 단일 결론은 지금까지도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20명의 생명이 사라졌고 수십 가족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다는 사실. 사형이 확정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유영철은 서울 소재 구치소에서 살아있으며 남겨진 가족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